자, 2025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대로 제가 어려웠던 지문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기에 대한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패기가 막 경제에 좋고 필수적이고 그런 걸 나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패기 지지했던 사람들이 깨닫는 거에 실패했다 나와버리니까 약간 어려웠습니다. 접속사도 없어가지고 흐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패기는 역사적으로 보여져 왔다. 뭐로써? 필수적인 원동력. 뭐에? 경제의 필수적인 원동력이래요. 판매량은 연결되어져 왔다. 그 제품의 공급량이랑 그리고 그 공급량은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그 제품의 수요량. 그러니까 판매량이 공급량이랑 연결되어져 있고 이 공급량은 또 수요에 의존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너가 디자인한다면 제품을 결국 폐기되게끔 디자인한다면 너는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수요가 이제 제품의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이 유지되는 걸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이 폐기되도록 디자인 설계를 하면은 결국에는 공급량도 많아질 거고 그럼 수요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많은 전략들이 포함되어져 왔다. 제품 디자인과 사용에 보장하기 위해서 폐기가 불가피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포함되어져 왔다. 어떤 전략들이 있냐? 계획된 노후화, 그리고 제한된 접근, 뭐로에 이제 수리를 하는 도구에 제한된 접근, 그리고 값싼 재료의 사용. 값싼 재료를 사용하면은 당연히 빨리 고장나게 되고 그 제품을 폐기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전략들은 이어지네요. 또 보장한다. 그 소비자가 제한된 접근을 가지도록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결국 교체를 필요하게 하도록 이제 보장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폐기가 많을수록 공급량도 늘고 수요도 많아지겠죠. 근데 답이 4번인 이유는 those who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 동격이에요. 폐기가 필수적이다. 어디에? 그 수요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사 실패했어요. 깨닫는 것을 대절 우선순위로 두는 것 폐기의 제거를 수리 그리고 재제조를 통해 폐기를 제거하는 것은 만든다. 다른 종류의 수요를 제품, 서비스로서의 제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폐기 처분을 해서 사람들이 새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공급량을 늘려서 수요를 늘렸어요. 그런데 수리하거나 재제조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도 공급량을 늘려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뒤부터는 폐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부터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여기부터. Through this setup.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서비스. 그걸 통해서 기업은 단순히 임대해준다. 제품을. 제품 주격이에요. 한때 판매되었던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제품을 임대해준다. 임대한다는 게 어차피 이거 제품 사면은 수리하느라 그 서비스 수리를 하느라 돈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돈 받고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빌려준다 이런 거죠. 어차피 돈 내게 되어 있으니까 고장 나면. 양아치. 자, 5번. 트랜지션 이전 소유권의 이전. 그러니까 제품의 소유권이 원래는 소비자에게 있었는데 이제 파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으로 기업은 유지한다. 이윤을 이거 뭐뭐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그 유지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기업들은 장려된다. 뭐뭐하도록 개발하도록 오래 유지되는 제품들을 개발하도록. 이 오래 유지된다는 게 고장나면 바로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게 아니라 수리함으로써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폐기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제품을 팔았는데 이제 폐기보다는 수리나 재제조 같은 서비스, AS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자기 고3 3월 모의고사 지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나무 이 몇 번째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가 절 화나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반의 반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이해를 했어요. 자, 봅시다.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약간 오래된 고전적인 의미에서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아마도 가장 잘 설명되어졌을 것이다. 뭐로써? 유명한 나무, 데카르트 유명한 나무로서. 자, 데카르트 유명한 나무가 나오나 봐요. 고전적 의미에서 과학이랑 철학은 나무로 설명이 됐대요. 자, 나무. 자, 열매. 자, 뿌리는 이 나무의 뿌리는 일치한다.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랑. 자, 뿌리 몇 가지는 메타피직스입니다. 형이상학. 이게 뭔데? 이해할 수 있는 원리. 이해 가능. 그리고 몸통은 커레스펀드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일치한다. 물리랑. 몸통은 몸통. 물리. 일치한대요. 이 물리는 또 뭔데? 진술인데 약간 중간의 일반성의 진술. 중간이고 일반적이네요. 위치도 딱 지금 중간에 있잖아. 그리고 줄기 그 나뭇가지랑 열매는 what we would call applied science. 우리가
응용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일치한대요. 이 윗부분은 이제 이 나뭇가지랑 열매는 응용 과학인 거예요. 글씨를 왜 이렇게 왔어? 자, 응용 과학. 됐죠? 데카르트. 그는 여기입니다. 그 전체 시스템,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을 뭐로써 여긴다? 우리가 오늘날 과학 혼자만으로 여기는 것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과학은 과학 하나야, 과학은 과학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데카르트는 과학은 과학 플러스 철학이야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는 느꼈다. 형이상학적 원리는 궁극적으로 정당화된다. 뭐에 의해 이제 그들의 열매에 의해 not merely by their 자명함, 자기 스스로 명백한 거니까 자명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메타피직스, 얘네는 자기 스스로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응용 과학으로 인해 정당화가 됐나 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스스로 자명할 수가 없고 응용 과학이 있어야 되나 봐요. 우리가 오늘 응용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한다. 그에게 있어서 not only but also 메카닉, 역학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also 의학과 윤리학에서도 존재를 한다. 자, 응용과학은 역학, 의학, 윤리학에서 존재를 한다. 그 어려운 점, 문제점은 뭐다? 제 대절인데 뭐로부터 여기서 끊어야 되네요. 일반적인 원리.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에서의 일반적 원리로부터 no result could be derived. 그러니까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없대요.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인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받는 게 뭐냐면은 리절트입니다. 그 결과는 정확히 in agreement with 관찰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예요. 관찰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죠. 하지만 그 원리는 보였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럴듯해 보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학 철학이잖아요. 고전적 의미에서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여기서는 이제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가 일치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럴듯해 보이긴 해. 뭔가 해야겠죠? 갑자기 여기서 그래서 나무는 잘렸다. 중간에서. 나무가 여기서 중간에서 잘렸구나. 어디서 잘렸냐면은 further 이 도출 기술적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했다. start from 어디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물리적 원리 in the trunk 몸통. 그러니까 몸통에 있는 물리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잘렸다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싹둑 잘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고전적 의미에서 과학 철학, 이 나무 전체에서는 의미 있는 그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so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몸통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사이언스, 뉴신. 이게 뉴신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과학은 생각하는 것이다. 단지 열매가 발전하는 거. 어떻게 발전하는지. from 어디로부터? 나무로부터. 뭐 없이 뿌리에 대한 고려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애초에 몸통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고려를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앞에서 뿌리가 뭐예요? 메타피식스죠. 이 뿌리는 응용 과학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과학은 예로만 보는 거죠. 예로만. 얘는 그냥 철학으로 보고. 네.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24년도부터 21년도까지 차례대로 제 기준 어려웠던 지문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기억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내용 일치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 근처에서 많은 종들은 새의 많은 종은 애를 아무튼 기른다, 알을 낳는다. 새끼를 낳아요. 오케이. 자, 새끼를 낳는다. 모든 연도에.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항상 새끼를 낳습니다. 따뜻하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temperate 온대 우리나라 같은 데랑 그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새끼를 낳는 거 시즌이 있대요. 새의 새끼 낳는 시즌은 종종 명확히 정의된다. 그러니까 항상 낳는 게 아니라 약간 언제 낳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 봐요. 그것들 시즌은 트리거드 촉발된다. 주로 낮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 촉발된다. 낮의 길이가 그러니까 브리딩 하는 거에 약간 영향을 끼치나 봐요. if 모든 것이 goes well.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결과는 이거다. 새들은 기른다, 양육한다. 그들의 새끼를 언제? 음식 공급이 피크를 찍을 때. 그러니까 잘 된다면 음식 공급이 많을 때 새끼를 낳는다는 거겠죠? 대부분의 새들은 not 대신에 단순히 reluctant 꺼리지 않는다. 다른 시간대라는 거는
낮이 아닌 다른 시간대 같은데 그들은 또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아, 이거는 얘네가 다른 시간대에 새끼를 낳지 않는 게 다른 시간대에 낳는 걸 꺼리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못 낳나 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reproductive system 그 재생산? 뭔가 시스템이 줄어든대. 아, 생식하는 시스템이 줄어든대요. 아, 그래서 새끼를 낳지 못하겠네, 물리적으로. 이 줄어드는 것은 도와준다. 플라잉 버드, 나는 새가 무게를 세이브 하도록.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더 가벼우니까 더 잘 날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적도가 아닌 곳에서는 낮의 길이에 영향을 받아. 낮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데 먹이가 많을 때 얘네가 먹이가 많을 때만 아이를 기른대요. 근데 얘네가 꺼리는 게 아니라 생식기관도 줄어든대요. 근데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이러한 룰에 예외가 있어. 주된 예외는 nomadic desert species 사막 종이 예외래요. 이거 예외. 사막 종. 이것들은 아씨 장난하나? 아니 이것들은 시작한다. 그들의 그 새끼를 낳는 사이클을 데이 비 오는 날에 얘는 낮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 새끼를 낳나 봐요. It's for making 뭐를 위해서냐면은 갑작스러운 새끼를 낳는 기회를 most가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사막에서 사니까 비 오는 날에 최대한 갑작스러운 새끼를 낳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새끼를 낳나 봐요. 또한 다른 종은 나눈다. 새끼를 낳는 시즌을 나눠요. 다른 방식으로. most seabird 바다 새들은 기른다. 혼자 브루드가 밑에 제시가 됐죠? 함께 태어난 새끼들을 혼자 싱글이에요. 싱글. 따뜻한 지역에서 하지만 따뜻한 지역에서는 송버드 맹금류라고 하네요. 맹금류는 기른다.
여러 가족, 그러니까 얘랑 대조되죠. 얘 시버드 바다 새들은 혼자인데 얘네는 여러 가족이야. In a few months. 적 몇몇의 그 달에서 좋은 연도 응? 특히 유난히 좋은 연도에는 참새 한 쌍, 그 참새 한 쌍은 송버드의 한 종류래요. 참새 한 쌍은 기른다. 성공적으로 함께 태어난 새끼들을 뭐를 통해 마라톤 반복적인 노력, 마라톤 같은 반복적인 노력으로 함께 태어난 새끼들을 기른대요. 그러니까 여기 S가 붙었네. S가. 그러니까 바다 새들은 하나의 새끼들만 키우지만 그 명금류들은 여러 가족이 한 번에 이 여러 마리의 새끼. 자, 정리를 해봅시다. 바다새, 명금류. 얘네는 하나의 새끼 집단을 길러요. 얘네는 여러 새끼 집단을 길러요. 오케이? 이거를 싹 암기하고 들어가면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제 23년도입니다. 35번 볼게요. 35번은 현대 과학이랑 아리스토텔레스랑 프로이트랑 최근 심리 연구 이 4개 별로 각각 도덕적 우수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도덕적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얘는 이분은 습관과 반복의 결과물이래요. 도덕적 우수성이.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지만 최근 과학은 또한 주장하지만 그것이 이거겠죠. 도덕적 우수성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소야. 최근 과학은 유전적, 그러니까 선천적 유전적이라고는 하지만 습관과 반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또 한이 들어간 거는 얘도 어쨌든 선천적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근데 습관과 반복으로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선천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근 과학은 못 바꿔. 선천적이고 유전적이야. 못 바꿔. 이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긴 한데 습관과 반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과물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한다. 대절을 도덕적 우수성이 광범위하게 일찍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한대요. 이것은 이유이다. 얼마나 일찍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엄청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일찍 우리 삶에 도덕적 우수성이 적용이 되니까 선천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가르쳐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찍 가르쳐야겠죠. 자,
프로이트 나옵니다. 프로이트는 제안했어요. 우리는 바꾸지 않아. 우리의 성격. Much after age 5살.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5살 이후에는 못 바꾼다 이거예요. 프로이트. 5살 이상 되면은 도덕적 우수성 못 바꿔. 못 바꿔. 이거예요. 하지만 as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에서 프로이트는 틀렸다. 이거 정답 이거 3번인데 정답은 지울게요. 자, 프로이트는 틀렸다. 그리고 최근 심리 그 연구 나옵니다. 최근 심리 연구는 보여준다. 대절을 personality 성격의 특징은 안정화된다. 언제냐면은 30대에 안정화된다. 남녀에서 그리고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그 인간의 뇌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5살 이후로 못 바꾼다는 프로이트가 틀린 게 맞네요. 인지적인 기술의 관점에서 그리고 신경해부학적으로나 인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20대 중반까지. 20대 중반까지. 자, 정리를 합시다. 최근 심리 연구에서는 20대 중반까지 뇌 발달하고 성격은 30세에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인성 파탄자로 태어났어도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거죠. 이것의 장점, 이 새로운 이해의 장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못 바꾸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새로운 이해가 하면서 이 새로운 이해의 장점은 우리가 더 낙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낙천적일 수 있다. 뭐보다 아리스토텔레스랑 프루이드보다 뭐에 대해서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랑 프로이트는 다 선천적이고 5살 되면 못 바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도덕적 우수성 지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7번입니다. 이거는 의미 추론으로 나오면 약간 좋을 것 같은 단어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랜덤 샘플링,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 무작위 추출법은 좋은 지름길이었다. 그것은 큰 데이터 문제의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 자, B. 그러나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거 convert A into B A를 B로 변환하다.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작은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데이터의 손실을 초래한대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정보가 샘플링을 할 때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법이 데이터 문제 분석을 가능하게 했지만 데이터 정보가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이미지가 있어. 뭔가 사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전체를 다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싶어, 이 부분을. 이렇게 추출을 했는데 무작위 추출법으로 추출을 하면은 이 더 작은 파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작은 파일로 변환을 하는 게 가능은 한데 그게 데이터 손실을 유발한다는 거죠. 우리 사진 찍었을 때 여기만 잘라서 하면은 화질이 깨지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진이 되니까 4분의 1만큼이 그런 거예요. 자, 주어가 동명사고 동사 어딨어? 여기죠? 동사. 자, 가지는 거, 전체를 가지는 거,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는 거, 혹은 전체에 가까운 거, 이 전체적인 걸 가지는 거는 제공한다. 더 많은 자유, 탐험하는 자유, 그리고 데이터를 보는 자유, 뭐로부터 다른 앵글로부터 또는 그것의 특정 측면들을 더 가깝게 보는 자유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이 무작위 추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진다면은 내가 원하는 각도, 내가 원하는 다른 각도에서 데이터를 보는 게 가능하겠죠. 여길 보고 싶으면 여길 볼 수 있고, 여길 볼 수 있으면 여길 보고 싶으면 여길 볼 수 있고, 그리고 화질도 안 깨지니까 더 자세히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C 봅시다. 적합한 예시다. 뭐가?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적합한 예시다. 그것은 캡처, 포착한다. not just, not 버지네. 단지 하나의 평면의 빛뿐만 아니라 그 컨벤셔널 기존에 있는 카메라처럼 하나의 평면에 있는 빛뿐만 아니라 라이트 필드 전체 라이트 필드에서로부터 오는 빛들도 포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약 11 밀리언 1100만 개에 달하는 광선들도 포착을 한다 이거예요. 아, 부분적으로 하나만 포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포착하는구나. 그 사진 작가들은 결정할 수 있다. 나중에 어떤 요소, 한 이미지의 어떤 요소를 to focus, 집중할지 디지털 파일에서. 그러니까 라이트 필드 카메라로 전체를 찍었어. 그러면 얘는 1100만 개에 달하는 전체 라이트 필드, 여기에서 나오는 광선들을 다 포착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어떤 이미지를 쓸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을 나중에. A 봅시다. There's no need. 필요가 없다. 어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라이트 필드 카메라 이전에는 우리가 뭐 찍고 싶은 거 있을 때 확대해서 찍는 것처럼 초점을 미리 맞추고 시작했어야 됐나 봐요. 근데 확대하면은 화질이 깨지잖아.
근데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그런 게 미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전체를 찍고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때문에 because로 쓰였죠. collecting 수집하는 거,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 얘가 진 목적어네요. 나중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두라는 거는 이거를 받은 거겠죠? 나중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전체 라이트 필드로부터 온 빛, 이 광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에 가깝다? 모든 데이터에 가깝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정보는 더 재사용 가능하다. 뭐보다 기존에 있는 그 일반 사진들보다. 그 일반 사진들에서 사진사들은 뭐뭐 해야 해, 결정해야 해. 이것을 결정해야 돼. What to focus on.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기 전에. 그러니까 일반 사진들은 뭔가 찍고 싶은 자세한 그 물체가 있으면은 확대를 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기 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근데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전체 풀샷을 찍고 나서 확대를 해서 그 사진을 써도 화질이 깨지지 않아. 데이터 손실이 없어.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초점을 나중에 맞출 수 있어서 데이터를 잃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무작위 추출법으로 했는데 그 데이터가 사라진다면은 재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내용의 지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39번 가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눈에 띄는 접속사가 2개가 있고 내용이 계속해서 반전되기 때문에 순서로 나올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나오는데 양자역학이 제가 이해한 대로 말하자면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관찰자가 볼 때는 입자가 한 개구나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안 볼 때는 파동 형태로 확률적으로 분포하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문에서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불확실한 개념이다. 불확실하다라는 것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19세기까지 프랑스는 개발했어요. 시스템을. 측정의 단위. 정확하게 정의된 측정의 단위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공간, 시간, 그리고 기타 등등의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기 시작했어요. to get to 준사역 동사 같은 거네요.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도록 같은 그 기준을. 그러니까 측정 단위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른 국가들이 같은 걸 적용하도록 채택하도록 만든 거예요. 단지 반세기 이후에 1920년대에 양자역학의 발견은 영원히 파괴했다. 그 꿈을
포괄적이고 완벽한 측정의 꿈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불확실한 거니까. And yet, 하지만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그 물리학자들, 소수 집단의 물리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마인드셋, 인간의 추진 정신입니다. 무슨 정신? 결함 없이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추진 정신은 계속되었다. 공학자와 과학자 사이에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것이 추진 정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확장되었다. as 뭐뭐 하면서 정확성을 지향하는 과학, 정확성을 지향하는 과학, 수학과 통계학, 정확성을 지향하는 수학과 통계학의 과학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상업의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양자역학 불확실한 게 발견되었음에도 수학과 통계학, 공학자, 과학자 이분들은 이제 정확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측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우에버가 나옵니다. 그럼 이 뒤에는 약간 불확실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반대로 지난 수십 년간의 그런 경향, 그러니까 정확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과는 반대로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허용하는 거, 부정확함, 정확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는 것은 즉 번잡함, 그러니까 번잡하고 정확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는 것은 긍정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예요. 단점이 아니라 프랑스부터 수학, 공학, 과학자들이 정확한 거를 측정하려고 했지만 불확실한 게 긍정적인 특징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as가 보이네요. 여기서 끊기죠? 근데 여기 as 뒤에 동사 없죠? 그럼 이거는 로서예요. 뭐뭐로서. 거래로서 무엇을 위한? 안정시키기 위한 그 허용할 수 있는 오류의 기준을 릴렉싱 하기 위한 거래로서 사람은 get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게 나오면은 오류가 나올 텐데 그 오류를 허용할 오류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그 거래로서 사람은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not just, not only, but also. 그것은 많은 것이 낫다. 조금보다 낫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때때로 많은 것이 더 좋다. 더 좋은 것보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많은 게 적은 것보다는 좋겠죠. 근데 사실 때때로 많은 게 좋은 것보다 더 그레이터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라는 거는 정확한 것만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많은 게 정확한 것보다
그래도 부정확한 게 많으면 좋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가 정확한 단위를 좋아했죠. 정확한 단위 좋아. 근데 양자역학이 발견됐어. 얘는 부정확하잖아요. 근데 또 수학자였나? 공학자랑 과학자. 얘네들은 정확한 거를 추구를 해요. 네, 그러나 부정확성을 허용하는 거는 좋아. 왜냐하면은 많은 데이터가 좋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로 22년도 37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첫 문장부터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내용도 어려워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학자에게 어떤 경제학자, 말을 못해.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뭘 선고했냐면은 알아내는 것, 사람의 선호도 구조, 즉 이해하는 것, 인지 아닌지, 만족도, 니즈가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PP겠죠? 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도가 뭐뭐보다 좋은지, 다른 거를 함으로써 얻는 만족도보다 좋은 건지 이해하는데 성공한 경제학자에게, 얘가 주어입니다. explaining behavior, 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의 관점에서, 변화의 관점에서, 얘가 동사예요. 그 선호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에 기저에 있는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보통 매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그런 만족도를 호불호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는 문제가 있구나. 경제학자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B부터 볼게요. 자, 얘가 주어고 주장하는 것,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 뭐라 주장하는 거냐? 베이비붐,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출산율 상승과 그리고 출산율 베이비 버스트, 출산율 급락, 출산율 상승과 출산율 급락은 뭐뭐로부터 비롯한다? 증가와 감소, 어디에서 그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 그러니까 좋고 싫어하는 거, 아이들을 좋고 싫어하는 그 대중의 내재적인 기호의 증가와 감소에 의해서 야기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뭐보다는 상대적인 가격에서 변화보다는 뭐뭐를 기반으로 해 스테이블 안정적인,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는 상대적인 가격에서의 변화보다는 그냥 아이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아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따라서 출산율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한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둔다. 사회적 과학자들을 불안정한 위치에 둔다. 이거예요. 얘가 불안정한. 그러니까 사회 과학자들,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호불호보다 소득과 물가 같은 상대적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를 낳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아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출산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얘네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회적 과학자들을. 경제학에서, 경제학에서 출산율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뭐랑 같을 수 있다?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rise and fall.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그 사망률에서 상승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은 be attributed. 수동태니까 기인한다. 상승. 내재적인 욕구의 변화. 그 죽음에 대한 내재적인 욕구의 변화의 상승에 의해서 그 사망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욕구 변화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그 출산율이 아이를 좋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경제학자에게는 뭐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느냐? 경제학자에게는 수입과 소득과 가격, 물가의 변화가 rather than 선호도의 변화보다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율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출산율 원인 가지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주장하는 게 있어요. 대중의 내재적인 선호도, 기호에 따라서 이게 출산율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 라는 의견과 이제 경제학자, 사회과학자 이런 분들은 선호도를 배경으로 한 상대적 비용 변화가 그 출산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소득이랑 물가가 있겠죠. 이 선호도를 배경으로 한 이거는 무슨 말이냐? 뒷내용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사람들은 자녀에게 더 원해요. 자녀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더 원해요. 너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이로부터 오는 더 많은 만족감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even if 설령 뭐뭐 하더라도 그들의 내재적인 욕구, 아이에 대한 욕구가 같게 유지되더라도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욕구가 만약에 아이를 낳기 싫었어. 근데 아이에 대한 욕구가 같아요. 지금 아이를 낳기 싫었는데 수입이 올라가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재정적 여유가 되네. 그럼 아이를 낳고 싶어지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내재적 욕구가 같더라도 소득이 오르면 자녀를 낳고 싶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어느 정도는 밑바탕이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에 따라서 소득과 물가에 따라서 출산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경제학자 입장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3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에 중력으로 그 잡아당기는 게 있대요. 어디에서 다른 부분, 우리 행성,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이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의 차이는 효과적으로 만든다.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든다. 그것은 우리 행성을
약간 늘어나게 한대요. PP죠. 뭐를 따라서 그 달을 보는 그 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달이 잡아당기니까 약간 이쪽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짝. 그리고 약간 눌린다. 어느 방향으로? 그 달에게 이게 수직이에요.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각을 이 나란한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약간 눌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가. 조금 과장해서 그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이게 조수네요. 조수. 조수의 늘어남. 뭐에 의해서?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수의 그 늘어남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그 행성 전체에. 뭐를 포함하여? 보스. 땅과 물 둘 다를 포함하여서 내부랑 외부 둘 다에. 그러니까 조수간만에 차할 때 그 조수가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땅이랑 물에 둘 다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답 3번입니다. 이거부터 해석해 볼게요. 하지만 단단함, 암석의 단단함은 의미합니다. 대절을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 조수와 함께 조수에 따라서 바이 훨씬 더 작은 정도로 물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다. 오직 바다가 바다의 조수만을 알아차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수가 땅에도 작용하는데 땅은 뭔가 암석이 단단해가지고 조수가 약간만 작용을 해. 그래서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게 땅이고 물 같은 경우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거죠. 땅에 비해서. 물. 다음 문장 봅시다. 또한 그 늘어남은 설명한다. 왜 그렇게 되는지. There, 이때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높은 조수 그리고 두 개의 낮은 조수. 만조랑 간조 말하는 거겠죠? 이게 바다에서 날마다 왜 두 번 발생하는지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늘어남이. Because 왜냐하면 지구는 잡아당겨진다. 고무 밴드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이게 팽창한다. 양쪽 사이드에서 뭐를 따라서 그러니까 달에 가까워지는 방향이랑 달에서 passing away 멀어지는 방향이랑 두 쪽에서 작용한다 이거예요. 늘어나는 힘. 지금 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잡아당겨지죠. 양쪽으로. as 지구가 rotate 자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carried through 통과하게 됩니다. 어디를? 그 두 개의 조수 팽창하는 지점을 날마다 통과를 하게 된대요. 팽창하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죠. 달이랑 가까운 이 방향이랑 달에서 멀어지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높은 조수, 이 만조랑 간조를 겪는다 이거예요. 자, 만조는 우리가 두 개 각각의 팽창 부분에 있을 때 만조를 겪고, 그리고 간조는 이 두 개 중간 지점의 사이에 있을 때 겪는데요. 사이에 중간 지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팽창부가 여기잖아요. 여기 있을 때 만조를 겪고, 만조,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중간 부분에 있을 때는 간조를 겪는다. 이 소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지나면은 자전함에 따라서 만조 2번이랑 간조 2번을 겪는다. 이 내용 같습니다. 지구과학이 아니라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그림 이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21년도 3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제 그림 실력을 뽐내려고 가져왔어요. 자,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들이냐? 관찰해 왔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관찰해 온 과학자들은 깨달았다. 대절을 그것들이 많이 달라.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자란 애들은 모습 다르고 또 있네. 모습 다르고 형태 다르고 그리고 기능이 다르대요. 뭐랑 비교했을 때 그것들 식물들 어디서 자라는 빛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르다는 사실은 트루 참이다. 심지어 뭐뭐 할 때도 참이다. 식물들이 다른 빛 조건에 있는 식물들이 일반적으로 미쳤나봐. 유전적으로 동일할 때, 그리고 동일한 환경, 온도, 물, 그리고 영양분의 정도, 이런 것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날 때 빛의 종류, 빛 조건만 다르면은 다르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뭔가 중요한 영향을 식물한테 끼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드링, 묘목, 얘가 리미트가 동사네요. 자라나는,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묘목은 제한한다. 에너지의 양을. 에너지가 뭐냐면은 기관으로 갈 예정이었던 에너지를 제한한다예요. 이 기관은 근데 또 기능을 하지 않는데요. 모든 능력으로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100%로 어둠 속에서는 100%로 기능하지 않는 기관들에게 가는 에너지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둠 속에서는 어차피 걔네들이 일을 안 하니까. like 이게 뭐야? 떡잎이나 뿌리처럼. 얘네들이 어둠 속에서는 기능을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대신에 시작한다. 연장을 묘목의 줄기의 연장을 시작한대요. 뭐뭐를 위해 프로펠 아웃 식물이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떡잎이랑
뿌리에는 영양소가 못 가게 하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식물의 키를 키우는구나. 줄기한테 에너지를 쏟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어둠 속에서 자라는 식물은 이 떡잎이랑 이 뿌리 같은 거는 되게 작아. 뿌리 작아요. 근데 줄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거죠. 왜냐면 어둠이니까 빛을 보려고 키가 커진 거예요. 이거 답은 3번입니다. 자, 위에 거부터 볼게요. In full light. 이번에는 빛이 있는 경우가 나오네. 묘목은 줄인다. 에너지의 양을. 그들이 배분하는 양을. 줄기에 배분하는 양을 줄인다. 줄기 연장에. 그러면은 빛이 있을 때는 줄기 연장을 좀 덜 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줄기의 연장이 배분 안 하고 어디로 가냐? 그 에너지는 향해진다. 확장하는데 그들의 잎 그리고 디벨롭 하는데 그 광범위한 뿌리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잎도 커지고 자, 뿌리도 커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좋은 예시다. 표현형 적응성에 좋은 예시다. 표현형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거잖아요. 이거가 식물이 이렇게 적응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묘목은 적응한다. 어떤 독특한 환경 조건에 적응한다. 뭐 함으로써? 수정함으로써 그것의 형태를 수정함으로써 그리고 그 근본적인 신진대사 및 생화학적인 그런 과정을 바꿈으로써 환경 조건에 적응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